혹시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수만 명의 생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새로운 신약의 효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해보죠.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네요. A라는 병원에서는 이 약을 투여했더니 환자들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완전 기적의 약인 셈이죠. 근데 반대로 B라는 병원에서는 이 약을 썼더니 오히려 부작용이 막 속출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두 병원의 데이터를 합쳐서 전국구 통계를 내봤더니 신약을 투여한 그룹이나 투여하지 않은 그룹이나 생존율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온 겁니다. 완전히 상쇄되어 버렸네요. 네, 전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 약은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맹물처럼 보이죠. 우리가 흔히 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완벽한 신실만을 모아서 우리에게 거대한 거짓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짚어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는 이미 머릿속에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라고 하시면 어떤 그 의학적 지식이나 경제학적 상식 같은 도메인 전문가의 직관을 바탕으로 약이 생존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화살표를 먼저 그리고 시작하죠. 그걸 인과관계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화살표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레슬리 마인트의 강의 자료는 그 화살표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빠르고 깊이 있게 흡수하기를 즐기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직관이나 사전 지식이라는 안전망을 전부 치워버릴 겁니다. 전부 치운다고요? 과감하네요. 네, 오직 방금 말씀드린 저 차가운 숫자의 바다, 순수한 데이터의 패턴만으로 원인과 결과의 뼈대를 역추적해내는 인과적 발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라는 결과물에서 출발해서 인과관계라는 원인의 지도를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작업은 이게 사실 직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까다로움을 요구하거든요. 아무래도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일 테니까요. 그렇죠. 원래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인과관계 그래프가 먼저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조를 보고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죠. 이를 전문 용어로 디분리, 그러니까 디세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인과관계나 데이터 패턴은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D분리에서 D는 대체 무슨 뜻인가요? 갑자기 막 수학 교과서를 펼친 기분인데요. 아, 너무 어렵게 들렸나요? 방향적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디렉셔널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제가 좀 더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배관 파이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이프요? 네, 생상했습니다. 파이프가 일직선으로 쭉 연결돼 있으면 물이 흐르겠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밸브를 꽉 잠그면 물의 흐름이 분리되고 끊어집니다. 인과관계 그래프도 이거랑 똑같아요. 밸브를 잠그면 흐름이 끊긴다. 네, 화살표 방향으로 이어지는 변수들 사이에 어떤 특정 변수를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건으로 걸어버리면 두 변수 사이의 정보 흐름이 막혀서 서로 남남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걸 방향성 있게 분리해냈다고 해서 디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존에는 지도가 있으니까 어디 밸브를 잠그면 물이 멈출지 딱 알 수 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인과적 발견은 지도가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밸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파이프 안에서 나는 물소리? 그러니까 데이터의 패턴만 듣고 전체 배관망을 새로 그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정확히 이 방법론의 본질입니다.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변수들 간의 통계적 독립성이나 종속성 같은 패턴들을 먼저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변수가 독립적인 걸 보니 중간에 밸브가 잠겨 있거나 아예 파이프가 끊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역으로 실제 구조를 추론해내는 겁니다. 듣고 보니 꽤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만약 데이터에서 두 변수 X와 Y를 분석해봤더니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즉 완벽하게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요? 그럼 그냥 그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의 파이프가 아예 없다고 결론 내리고 선을 안 그으면 그만 아닌가요? 이게 대체 왜 까다롭다는 거죠? 거기서 바로 데이터의 무서운 함정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오프닝에서 언급하셨던 신약 테스트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네, A병원과 B병원이요? 약을 투여했을 때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 A병원에서는 플러스 1, B병원에서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 놓은 전체 데이터에서는 약과 생존율 사이에 아무런 통계적 연관성이 나오지 않았죠. 맞아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완벽하게 상쇄되면서 평균이 0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네,
이번 자료에서는 이런 현상을 비추이족 사례라고 부릅니다. 전체 데이터만 보고 어라? 약과 생존율이 독립적이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 파이프가 없나 보다 하고 선을 싹 지워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헉, 그러면 약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앗아갈 수도 있다는 그 엄청난 인과관계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약간 소름 돋네요. 데이터를 전적으로 믿고 선을 지웠다가는 실제 존재하는 거대한 파이프를 못 보고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애초에 데이터 패턴만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닌가요? 이런 함정을 도대체 어떻게 피할 수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알고리즘을 만든 학자들도 그 한계를 명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학적 기교를 부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철학적 선언을 하나 딱 하고 시작합니다. 철학적 선언이요? 네, 바로 충실성 가정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죠. 충실성 가정이요? 데이터가 우리에게 충실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우리에게 완벽한 효과 상세 같은 기이한 우연으로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강하게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다. 네, 데이터에서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라고 나타난다면 그것은 방금 전처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기적적으로 더해져 0이 된 그런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 인과관계 그래프상에서 두 변수가 진짜로 디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까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진 않을 거라는 일종의 방어막이네요. 만약 그 가정을 세우지 않고 의심부터 막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구조학습이라는 행위 자체가 영원한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데이터에서 연관성이 안 보일 때 이게 진짜로 인과관계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인과관계는 엄청 강한데 효과가 교묘하게 상쇄되어서 안 보이는 건지 수학적으로 영영 구분할 수 없게 되니까요. 아, 출발조차 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행히 현실의 복잡한 데이터에서 소수점 아래까지 효과가 완벽히 상쇄되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충실성 과정을 방패상화, 안전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정직하게 인과관계를 반영한다. 이런 강력한 방패를 장착했습니다. 이제 빈 캔버스에 본격적으로 선을 그어볼 차례네요. 방향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누구와 누구를 연결할지 골격을 찾는 첫 번째 단계 말이죠. 네, 인과적 발견 알고리즘의 첫 번째 거대한 산입니다. 화살표의 방향은 일단 빼고 단순한 연결망의 뼈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마치 파티장에 들어섰을 때를 딱 떠올리면 되겠군요. 파티장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누구의 직장 상사인지, 누가 누구에게 막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 위계 질서, 즉 화살표의 방향은 아직 전혀 모릅니다. 네, 전혀 모르는 상태죠. 하지만 최소한 누가 지금 저 구석에서 누구랑 대화를 나누며 연결되어 있는지 그 대화망의 골격부터 파악해 보는 거잖아요. 와, 그 비유 정말 좋네요. 그걸 그대로 알고리즘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파티장에 있는 A와 B라는 두 변수가 진짜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네, 어떻게 알아낼까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텅 빈 공간에 A와 B 단둘만 딱 놓고 대화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단둘만요. 네, 자료에서는 이를 빈집합을 조건으로 둔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변수도 끼워 넣지 않고 오직 두 변수의 한계 독립성만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죠. 잠깐만요. 한계 독립성이요? 단어가 너무 매운데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파티장 비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A와 B 두 사람의 관계만 날 것 그대로 먼저 측정해 보는 겁니다. 아하, 그냥 둘만 떼어놓고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두 변수만 떼어놓고 회귀 분석 같은 통계 모델을 돌려봤을 때 두 사람의 대화가 아예 없다면 그러면 충실성 가정에 따라 원래부터 둘 사이엔 아무런 연결 파이프가 없었구나 확정짓고 가상의 선을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 쿨한 방식이네요. 그런데 둘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둘이 막 엄청나게 수다를 떨고 있다면요. 그럼 당장 둘 사이에 너희는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하고 선을 콱 그어주면 되는 건가요? 거기서 성급하게 선을 그으면 큰일 납니다. 두 사람이 겉보기엔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여도 그게 직접적인 연결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진짜요? 왜죠? 중간에 C라는 사람이 말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사슬 구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C라는 보스가 양쪽 모두에게 같은 지시를 내려서 마치 둘이 의견이 척척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기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아, 뒤에서 조종하는 C가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변수 C를 파이프 밸브 삼아서 딱 잠가보는 겁니다. 오, A와 B 사이에 C를 조건으로 줘서 통제해본다는 거군요. 만약 C를 통제했더니 A와 B의 대화가 딱 끊긴다면요. 그러면 그것은 C가 그동안 둘 사이의 정보 흐름을 중개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즉, A와 B 사이에는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연결선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죠. 아하. 그러면 주저없이 둘 사이의 가상의 선을 다시 지워냅니다. 잠깐 여기서 태클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파티장 비유로 끝까지 가보죠. A와 B가 진짜 귓속말을 하는 건지 알아보려고 제가 온갖 짓을 다 해봤어요. 옆에 있던 C도 격리해보고 D도 통제해보고 심지어 파티장 안에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묶어서 조건으로 걸고 통제해봤단 말이죠. 네네, 끝까지 해본 거네요. 그런데도 A와 B가 여전히 서로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면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지점이 알고리즘이 뼈대를 완성하는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내에 그 어떤 변수, 그 어떤 복잡한 조합을 밸브로 사용해서 꽉 잠가 보아도 A와 B 사이의 파이프를 막을 수 없다면,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뿐입니다. 둘 사이에는 다른 누군가를 절대 거치지 않는, 차단할 수 없는 전용 회선, 즉 직접적인 연결선이 존재한다는 수학적 증명입니다. 와, 속어법의 극한을 달리는군요.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막아보려 했는데도 끝끝내 살아남은 연결이라면 그건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 연결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모든 변수쌍을 붙잡고 변수 하나를 통제해보고 두 개를 통제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조합으로 조건부 독립성 테스트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가짜 선두를 지워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계산이겠네요. 그렇죠. 이 가혹한 테스트를 끝까지 버텨내고 살아남은 튼튼한 선들만이 우리 인과관대 지도의 골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과적 발견 알고리즘의 절반의 완성입니다. 건네는 원인이고 누가 듣고 반응하는 결과인지 진짜 방향을 구분하는 거죠. 네, 방향을 찾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냥 연관된 두 변수만 뚫어져라 분석하면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대충 알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A와 B 사이의 선이 살아남았다면 둘의 데이터 수치만 잘 뜯어봐도 A가 B를 움직이는지 그 반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불행히도 두 변수만 봐서는 절대 세상 무슨 짓을 해도 그 화살표의 방향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진짜요? 아예 불가능하다고요? 네, 통계학의 근본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죠.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선형 회귀 분석을 돌려본다고 해보세요. X를 원인으로 Y를 결과로 놓고 기울기를 구하던 완전히 반대로 Y를 원인으로 X를 결과로 놓고 구하던 데이터가 보여주는 상관관계의 끈끈한 정도는 똑같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아,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똑같이 나와서 그냥 둘만 봐서는 누가 진짜 머리인지 모른다는 뜻이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꼬리가 어딘지 방향을 잡죠? 그래서 두 변수에 갇혀있던 시야를 확 넓혀서 세 개의 변수를 하나의 묶음으로 바라봐야만 비로소 암호가 풀립니다. X, Y, Z로 이어지는 세 변수의 관계를 관찰하는 겁니다. 세 개를 묶어서 본다. 네, 앞선 뼈대 만들기 단계에서 우리는 X와 Y가 직접 연결되어 있고 Y와 Z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선은 그어져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세 변수 사이에서 화살표가 그려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4가지뿐입니다. 네 가지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게요. 첫째, X에서 Y를 거쳐 Z로 물이 흘러가는 정방향 사슬. 둘째, 반대로 Z에서 Y를 거쳐 X로 가는 역방향 사슬. 셋째, Y라는 공통의 보스가 X와 Z 양쪽에 지시를 내리는 분기 구조. 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 넷째, X와 Z라는 두 원인이 Y라는 하나의 결과로 쾅 하고 모여드는 충돌자 구조입니다. 콜라이더라고도 부르죠. 와,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네요. 제가 활짝 듣기로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충돌자 구조만 데이터에서 완전히 막 튀는 짓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개념이 전체 인과적 발견의 마스터키나 다름없어요.
사슬 구조나 분기 구조에서는 중간에 있는 Y를 조건으로 걸고 통제해버리면 양 끝에 있는 X와 Z가 서로 완벽하게 독립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파이프 밸브를 잠그면 물이 끊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충돌자 구조, 즉 X와 Z 양쪽에서 화살표가 Y를 향해 쏟아지는 구조에서는 이 밸브를 잠그면 완전히 정반대의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반대요? 밸브를 잠갔는데 물이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뿜어져 나오기라도 하나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로 설명해보죠. 할리우드 배우들의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할리우드 배우요? 네네. X는 연기력, Z는 외모입니다. 현실 세계 전체를 딱 놓고 보면 연기력과 외모 사이에는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연기를 잘한다고 무조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잘생겼다고 다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두 변수는 완벽히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적인 결과, 즉 화살표가 모이는 Y를 할리우드 유명 스타가 됨이라고 해보죠. 아, 연기를 소름 돋비 잘하거나 아니면 얼굴이 천재적으로 잘생겨야 유명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인과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Y를 조건으로 통제한다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만 딱 모아놓은 그룹 내부에서만 데이터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아, 유명 스타라는 Y뱅구를 잠가버린 거네요. 자, 이 유명 스타 그룹 안에서 어떤 배우를 봤는데 연기력인 X가 최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스타가 된 걸까요? 아, 당연히 외모인 Z가 미친 듯이 뛰어나겠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현실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던 연기력과 외모가 유명 스타라는 결과를 통제해버리는 순간 그 그룹 안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와, 연기력이 떨어지면 외모가 무조건 높아야만 한다는 강한 종속성이 생겨버린 거네요. 네, 정리하자면 본래 독립이었던 X와 Z가 중간 변수인 Y를 통제했을 때 오히려 상관관계가 팍 튀어나온다면 그러면 그건 무조건 Y가 결과로서 두 원인을 받아내고 있는 충돌자 구조일 수밖에 없겠네요. 와, 대박. 데이터의 패턴 변화만으로 드디어 첫 번째 화살표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양쪽에서 가운데로 모이는 방향이요. 이 놀라운 통찰을 전체 변수 시스템에 아주 체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바로 오늘 다루는 핵심 SGS 알고리즘입니다. SGS요? 네, 스피리테스, 글라이무어, 샤이네스라는 새 창시자의 성을 딴 이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우리가 밟아온 논리를 4단계로 우아하게 펼쳐냅니다. 오, 그럼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쫙 정리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변수를 선으로 꽉 채워서 다 연결한다. 완전 엉망진창인 파티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2단계, 방금 우리가 말한 그 지독한 속어법. 모든 가능한 변수 조합을 조건으로 줘가며 막을 수 있는 길은 다 지워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연결망 골격만 남긴다. 완벽하네요. 그리고 3단계, 뼈대를 바탕으로 변수를 3개씩 묶어서 방금 살펴본 할리우드 배우 사례 같은 충돌자 패턴을 샅샅이 뒤진다. 통지했을 때 오히려 상관관계가 생기는 녀석들을 찾아내서 아, 너네는 화살표가 Y로 모이는구나 하고 방향을 쾅쾅 못 박아버린다. 와, 핵심을 아주 완벽하게 관통하셨습니다. 이제 대망의 4단계만 남았네요. 오, 그러고 보니 4단계는 뭔가요? 충돌자만 싹 찾아내면 화살표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충돌자만으로는 모든 선의 방향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일종의 논리적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어떤 원리가 작동할까요? 아, 여기서 그게 떠오르네요. 직소 퍼즐이요. 직소 퍼즐이요? 네, 퍼즐 맞출 때 왜 확실하게 모양이 있는 모서리 조각을 먼저 딱 끼워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들어갈 조각은 빈 공간의 모양 때문에 억지로라도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게 강제되거든요. 그 비율을 그대로 가져와 보죠. 3단계에서 확정된 충돌자의 화살표들은 퍼즐의 모서리 조각이 됩니다. 이 화살표 방향들은 시스템 내에서 절대 어겨선 안 되는 아주 강력한 규칙이 되죠.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만약 우리가 아직 방향을 모르는 다른 선에다가 그냥 마음대로 화살표를 그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 화살표 때문에 의도치 않게 또 다른 충돌자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미 3단계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모든 진짜 충돌자를 싹 다 찾아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화살표를 그리는 바람에 데이터엔 있지도 않은 가짜 충돌자를 억지로 만들게 되는 셈이군요. 완전 모순이 생기네요. 맞습니다. 이 현상을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일종의 수도쿠 게임 같습니다.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는 새로운 충돌자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인과관계가 꼬리를 물고 무한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피하기 위해 남은 화살표들의 방향이 논리적으로 강제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좁혀나가는군요. 네, 이쪽으로 화살표를 주면 모순이 생기니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만 방향을 줘야 하는 식으로 남은 선들의 방향을 연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와, 진짜 논리의 도미노네요. 앞선 화살표가 다음 화살표의 방향을 쓰러뜨리며 결정짓는 거군요. 그렇게 4단계까지 알고리즘이 퍼즐을 싹 짜 맞추고 모니터에 짠! 하고 결과를 띄우면 이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완벽하고 영롱한 정답 그래프가 주어지는 거군요. 안타깝게도 현실의 복잡함은 그렇게 한 편의 동화처럼 딱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컴퓨터가 모든 통계적 테스트와 논리적 추론을 진짜 영원까지 끌어모아 총동원해도 끝끝내 화살표의 방향을 확정짓지 못하고 양쪽 다 뚫려있는 모호한 선들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어라? 그토록 치밀하게 수도크 퍼즐을 풀었는데 왜 결론이 안 나는 선들이 남는 거죠? 알고리즘의 논리적 결함인가요? 논리의 결함이 아니라 통계 데이터 자체가 가진 태생적 한계라는 아주 큰 벽에 부딪힌 겁니다. 아까 방향을 찾을 때 언급했던 세 변수 구조 중에서 충돌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물이 흘러가는 두 방향의 사슬 구조랑 한 곳에서 뻗어나가는 분기 구조요. 네, 놀랍게도 이 세 가지는 데이터상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부 독립성을 나타냅니다. 아, 진짜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통계적 특징이 무슨 쇳쌍둥이처럼 똑같아서 데이터 패턴만 봐서는 도저히 이 셋 중 어느 놈인지 구별할 도리가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를 학술적으로 마르코프 동치라고 부릅니다. 결국 완벽한 하나의 정답 그래프를 얻는 대신 방향을 확정짓지 못한 모호성 때문에 가능성 있는 여러 인과 구조들의 뭉치가 도출됩니다. 뭉치로 나온다. 네, 학술적으로는 이 집합을 동치류라고 부르죠. 보통 소프트웨어는 확정된 화살표와 아직 모를 방향의 실선들을 섞어서 하나의 그래프 패턴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그 모호함을 있는 그대로 던져줍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컴퓨터 자원을 쓰고 며칠을 계산했는데 단 하나의 완벽한 정답이 안 나오고 글쎄요, 이 뭉치 중에 답이 있겠네요 하고 끝나버린다면 대체 이 복잡한 과정을 왜 거친 건가요? 이런 불확실한 결과물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쓸모가 있죠? 언뜻 보면 좀 반쪽짜리 정답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현업에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무기요? 네, 완벽한 하나의 정답에 맹목적으로 갇히는 대신 우리는 이 동치류라는 바구니 안에 담긴 여러 가지 대안적 그래프 구조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세운 가정이 아주 조금 틀어졌을 때 결과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확인하는 이른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 오히려 억지로 단단한 한 방향만 고집하지 않고 시야를 넓혀서 시스템의 맷집을 이리저리 테스트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알고리즘은 인간 전문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손을 꽉 잡게 만듭니다. 아, 인간의 지식이 다시 개입되나요? 네. 우리는 이 알고리즘이 던져준 동치류 도면 위에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도메인 지식을 덧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의 유전자 지도를 찾는데 모호한 선이 남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의학적 사전 지식으로 보아 변수 A가 변수 B보다 명백하게 시간상 무조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안다면요? 아, 그러면 원인이 시간상 뒤에 있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동치류 바구니 안에서 B가 A의 원인이 되는 허튼 그래프들은 단숨에 속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둔 뒤에 그 위에 인간의 지혜를 더해서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셈이죠. 와, 멋지네요. 지식 탐구를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가운 엑셀 데이터 스스로가 자신의 뼈대를 말하게 만드는 마치 마술 같으면서도 지극히 논리적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데이터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충실성 가정의 굳건한 방패를 들고 텅 빈 파티장의 대화망을 테스트해서 골격을 짜맞췄죠. 네, 아주 거대한 작업이었죠.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들의 연기력과 외모 같은 아주 기묘한 충돌자 패턴을 찾아내 화살표 퍼즐의 첫 조각을 끼운 뒤에 연쇄적인 도미노로 지도를 완성해 갔습니다. 마지막에 손에 쥔 것이 완벽한 정답이 아닌 동치류라는 모호한 패턴이었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결합해서 더 유연하고 탄탄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라는 결과물만을 딱 쥐고 원인의 지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역방향의 시각은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석하는 완전히 새롭고 강력한 렌즈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살펴본 레슬리 마인트의 자료 마지막 부분에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지만 뇌리를 강타하는 소름 돋는 언급이 하나 탁 있었습니다. 아, 그 부분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 인과적 발견의 심화 알고리즘들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측정되지 않은 변수의 존재 여부마저 추론해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네, 숨겨진 변수까지 찾아내는 거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지금껏 눈앞에 있는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수집한 데이터 이면에 측정조차 되지 않은 채 마치 유령처럼 모든 원인과 결과를 은밀하게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유령이요? 네, 수학과 알고리즘이 결국 데이터의 빈 공간, 그 기묘한 파동의 패턴 속에서 유령의 그림자마저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번 여러분이 모니터 화면에 뜬 빽빽한 데이터 자료나 스프레드시트를 마주하실 때 그냥 줄과 칸에 담긴 숫자들만 보지 마시고 화면 너머에서 실을 당기고 있을지도 모를 그 보이지 않는 유령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